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보 제2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국보 제1호는 지금은 화재로 그 옛 모습을 잃었지만 남대문이 국보 제1호였고 제2호는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국보 제2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그 탑골공원을 파고다 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파고다는 탑을 영어로 표현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이라는 말도 썼는데 파고다 공원이 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공원의 제1호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 분들은 파고다 공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공식 명칭이 탑골공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각사 10층 석탑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원각사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 절이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원각사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지 했을 때 이제 절은 없어지고 그 빈 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씁니다. 원각사 지라는 것은 폐허 그래가지고 10층 석탑.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보 제2호. 아주 유명한 이 석탑인데요. 오늘은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홀수로 층을 갖다가 뭐 탑 얘기할 때 3층 뭐 어디에 해가지고 3층 석탑 아니면은 또 5층 석탑 부여 정림 다지 5층 석탑 7층 석탑도 얘기하는데 또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8각 9층 석탑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탑은 다 홀수인지 알아요. 그래서 3층이나 또는 5층, 7층, 9층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짝수를 표현한 그 탑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또 이제 지금은 국립박물관의 그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좀 아주 이 의미가 있는 탑인데 일반 홀수층을 얘기하는 탑과 틀리게 이게 이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10층이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있고 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남대문, 그 다음에 동서남북 해가지고 4대문 안에 있는 그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조계사도 뭐 종로에 있기 때문에 4대문 안에 있어가지고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제시대 때 1937년도에 이렇게 건립된 사찰이에요.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에 4대문 안에 조성된 사찰은 이 원각사가 유일한 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요. 원래는 이 원각사가 있기 전에는 조선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그 원각사 자리, 지금 이 절 자리에다가 원래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흥천사, 흥복사하고 흥덕사하고 중심 사찰이었는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해가지고 흥복사가 그 전에부터 절은 있은 거예요. 절은 있었는데 다시 확장을 해가지고 흥복사라 해가지고 큰 절을 세웠는데 이게 초기에 이렇게 절은 세웠지만 별로 이렇게 사찰 기능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관청으로 씁니다. 관청으로 쓰이다가 이 흥복사가 나중에는 원각사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태종 이방원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양녕대군이 있었고 두 번째가 효령대군, 세 번째가 이제 충녕대군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셋째 되는 충녕대군이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되는 것이고 첫째였던 양녕대군은 원래는 세자로서
그 태종의 이 왕위를 이어가지고 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했어요. 어떤 그 너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정이든지 백성들한테 너무 많은 그 피해를 끼쳐가지고 첫 번째 있던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있던 충녕대군이 나중에 세종대군이 되는 것이고 둘째였던 효령대군은 왕위를 계승 안 하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돼요. 효령대군이 출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양주 회암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수행을 하고 전법 포기하면서 양주 회암사 조선시대 최고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암사에서 효령대군이 여기서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출가해가지고 왕자로서 왕위는 있지 않았지만 효령대군은 워낙 불신이 많아가지고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회암사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각법회를 엽니다. 효령대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효령대군이 사람들 스님들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원각법회, 원각경을 갖다가 강설하기도 하고 원각경을 막 독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 원각법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효령대군이 또 왕자 출신이니까 출가해가지고 얼마나 그 똑같은 스님이지만 그 효령대군의 그 인연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각경을 막 독송하는데 하늘에서 부처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뭐 기이한 현상이 한데 하여튼 그 역사에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부처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암사에 원래 부처님 사리가 있었는데 부처님 사리가 막 분가가 돼가지고 막 10개 있던 게 막 20개, 40개 막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해가지고 기이한 현상에 더 이제 불심이 깊어지고 소문이 나고 막 그러니까는 효령대군이 나중에 해가지고 그렇게 회암사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 신기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요거를 이 흥복사, 지금 원각사 이 자리인데 흥복사에 와가지고 다시 이 흥복사가 나중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흥복사가 절이었지만 나중에 관청으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조가 왕이 되면서 이 흥복사를 갖다가 다시 아주 크게 중창을 해가지고 원각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각사. 그래가지고 이 원각사에서 다시 그 세조가 그 효령대군 삼촌뻘 되는 저기겠죠. 효령대군을 갖다가 모셔다가 이 흥복사를 다시 중흥을 크게 해가지고 원각사라는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다시 원각법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암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각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 그런 것을 갖다가 회암사가 머니까 왕실하고 가까웠던 종로 거기 원각사에다가 이름을 원각사로 바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원각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도 직접, 세조도 직접 가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여기다가 가가지고 막 시주를 무지만이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스님들 2만 명 정도 스님들 모셔다가 공양도 했다는 기록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원각사에서 해가지고 원각법회를 여니까 여기서도 뭐 걸사리 법회라 해가지고 사리를 갖다가 원래 한 10갈리 있었는데 기도를 하니까는 이게 또 분과가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원각사가 이 조선 초기에 중심적인 사찰을 그렇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인연을 해가지고 그 세종 때 해가지고 그 형이었던 효령대군이 여기 와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고 또 왕이었던 세조는 그 단종을 폐위시키면서 본인이 왕위를 찬탄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평가도 있지만 불교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호불 그런 군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종대왕이 편찬한 한글을 갖다가 불경으로 이런 간경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불경으로서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많은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단종, 자기 조카를 죽였던 그 단종에 대한
참회 마음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사찰 다니면서 큰 시도도 하고 본인이 또 불교에 굉장히 그 호불군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원각사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 법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각법회를 다시 열고 이름도 흥복사에서 원각사를 바꾸고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똑같이 사리가 막 분가되는 역할은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일반 사람들은 참 믿기 힘든 현상일 텐데 요즘 같으면 막 전 세계적으로 대석 특필이 돼가지고 이것이 막 사람들한테 놀란 일로서 막 이렇게 보고될 텐데 이 당시에도 이 왕조실록에 보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사리가 지금 왜 이렇게 뭐 전국에 보면은 부처님 사리가 많은 이유가 사리가 좀 특이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놓고서 막 기도를 하면 그것이 막 이렇게 분가가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그 개수가 막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원각사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는 원각사가 거의 국가 사찰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우제 같은 거 비가 안 오면은 원각사에서 여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기우제 지내기도 하고 기청제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날씨 갔다가 이제 그만 오라고 비가 그만 오라고 청명한 하늘을 갖다 바라는 기청제도 하고 막 그런 중심 사찰이 되는데 또 원각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흥보사 갖다 다시 중창하면서 큰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제 거기에 걸맞는 탑을 갖다 세우자 해가 논의된 것이 이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석탑이 지금은 이제 가면은 이게 1997년도인가부터 해가지고 보호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로 그 탑을 갖다 이렇게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가지고 탑을 세워놨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탑, 이 유리 보호각 있기 전에 갔을 때 직접 가서 이렇게 바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탑이요, 굉장한 탑입니다. 왜냐면 이 높이도요, 12m가 넘는, 탑이 12m가 정도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12m나 되는 그 탑이 10층으로 되어 있고, 이 원각사 이 10층 탑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질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그런 탑은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목탑, 나무로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도에 처음에 부처님 그 탑을 만들 때에는 인도는 지금도 가면은 그 유적지에 남아있는 그 탑들은 다 전탑이래, 전탑.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이라 해가지고 이게 벽돌 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흙 같은 것을 갖다가 그걸 구워가지고 그 벽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막 쌓아가지고 큰 봉분같이 해가지고 인도의 탑은 굉장히 커요. 빙 들어오는데 한 큰 데는 보통 100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고 탑을 그렇게 조성한 것이 인도는 주로 전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고 이것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중국도 거의 전탑 형식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 벽돌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나무 이런 목수 그러니까 나무 짓는 그 나무로서 집을 짓는 그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지 이 탑도 맨 처음에는 이 목탑 나무로서 이렇게 그 형상화해가지고 탑을 만들었는데 신라 시대 이후로는 거의 다 이 우리나라는 석탑이에요. 석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돌로서 탑을 만드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탑들은 다 화강암이에요. 단단한 돌 있지 않습니까? 화강암인데 화강암을 쪼아가지고 이 탑을 만드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나무를 다루듯이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석탑, 화강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지금 탑들을 갖다 보면은 그 아주 단단한 잘 깨지고 잘못 다듬으면 그것이 착착 잘라져가지고 이 탑을 조성하기 힘든데 그 단단한 돌을 갖다 쪼아가지고 탑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 예전의 선조들의 기술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하여튼 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석탑, 돌로 만든 탑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와 같이 화강암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원각사 이 10층 석탑은 이 석탑, 돌로서 짓긴 했는데 그 재료가 대리석이었어요.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이와 대리석, 이 돌 재질 가운데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특이한 그런 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는 백탑이라, 백탑. 탑자를 갖다 이렇게 쓰거든요. 백탑 해가지고 흰탑, 흰백자 해가지고 이게 화강하면 좀 이렇게 회색 빛깔이 많이 나는데 대리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바람에 많이 이제 이게 풍화가 작용이 있어가지고 좀 회색으로 변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 원각사 10층 석탑을 세웠을 때는 하얀 탑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도성 가운데에서 그때 한양 도성에서는 백탑이라 해가지고 그럼 다른 말로 불리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그와 같은 대리석으로 이 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대리석이란 그 재질이 독특하잖아요. 뭐냐면은 화강암하고 좀 틀리게 이게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조각 같은 것이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해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탑에 보면 4천왕 정도 이렇게 우리가 조성해놓고 그 정도로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무늬를 갖다 조각을 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원각사 이 10층 석탑에는 뭐 여러 가지 부처님 설법하는 모습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육이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삼장법사고 해가지고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접하게 데리고서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서육이라는 이제 그 소설도 나오는데 그 서육의 내용도 거기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손오공이 그 삼장법사가 손오공 데리고 그 불법을 구하러 갔다 오는 내용도 그 탑에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지만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호각이 있어가지고 예전 같지는 않을 텐데 그 모습이 다 있는 것이 이 원각사 이 10층 석탑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국보 2호이자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종로 한가운데 있는 원각사 10층 석탑이 이렇게 유명하고 이 유명한 이 탑이 나중에는 근데 아쉽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조 이후에 이것이 만퇴락이 돼요. 이 조선시대에는 승려역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탄압받잖아요. 초기에는 태조 이성계든지 세종대왕, 그다음에 세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왕실에서 불교를 보호하고 왕들이 불교를 좋아해 가지고 또 불교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불교가 탄압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언제냐면은 연산군 때는 이 원각사를 갖다가 아예 절을 갖다가 폐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들을 갖다가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이 원각사를 갖다가 우리가 참 얘기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부처님 모셨던 이 자리를 갖다가 연방원이라고 하는 기생집을 만들어요. 참 가슴 아픈 역사인데 연산군이 참 업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업을 많이 지었지만 특히 우리 불교계로 봐서는 참 못된 짓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자리에다가 원각사 자리에다가 최고 중심적인 사찰,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이 이렇게 공을 들인 사찰에다가 그 기생집을 찍어가지고 연방원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전국에 있는 그 미녀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춤도 연수시키고 그래 나중에 연산군 이후로 해가지고 중종 때 더 탄압을 받다가 결국에는 명종 때 이제 이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원각사 절은 없어졌지만 탑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요 굉장히 유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외국 사진들 오면은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오면은 이 원각사 10층 석탑 보면은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너무 이 서울 한가운데 그 당시에 한양 한가운데 이와 같은 탑이 있냐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러웠다고 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쉽게 말해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여기 관광 코스로서 첫 번째 모시는 곳이 이 원각사 10층 석탑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은 그 주위에 보면은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이 탑골공원에 있는 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빛이 잘 안 나요. 근데 예전에 알겠지만 조선시대 때에는 다 초가집들이 다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서울 한복판에 조그만 집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
백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층 석탑이 12m 정도 되는, 지금으로는 아파트로 보면 한 4, 5층 건물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성안에 다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랜드마크 같이 이렇게 서울의 중심, 한양의 중심적인 그런 탑의 역할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각사 이 10층 석탑은 백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얀 탑.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영조, 정조 때 17세기, 18세기 때 되면은 백탑파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가 하나 생깁니다. 해가지고 무슨 파냐면은 연암 박지원 있지 않습니까? 열하일기 썼던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홍대용, 이덕무 같이 아주 지식인들, 그 당시 최고 지식인들이 백탑파라 해가지고 파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 종로 탑골공원의 옆에 있는 그 근처에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특히 이제 연암 박지원이 이쪽으로 제동 쪽으로 이사 오면서 많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백탑파 근처에 있으면서 이 원가사 10층 석탑 그 근처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특히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최고 지식인들이자 이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 연경, 중국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서구 문물을 갖다가 일찍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17세기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리학 중심의 어떤 그 사이에서 자기네들은 나라가 그 당시에 청나라, 세계 최강의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조선의 6.25의 어떤 정신에 의해서는 청나라는 오랑캐국이고 그 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명나라가 다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명나라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그 대의명분에 의해 가지고 사대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청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 청나라를 무시하고, 그 당시에도 명나라를 이거 주구장창 우리가 거기 명나라의 그 4대에 빠졌던 그런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백탑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그 중국에 영경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청나라 그때 수도에 가서 보니까는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 알고 있는 세계하고는 완전 틀린 세계를 갖다가 경험하고 옵니다. 가니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들도 유리창이랑 그 거리에 보니까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특히 서양의 과학서적 같은 게 막 오고, 그다음에 서양의 천주교 같은 게 와가지고 세계를 막 보는 이런 시각이 전혀 틀린 것을 이 중심, 백탑파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갖다가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탑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북학이라 해가지고 북쪽을 배우자. 북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락하고 북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정조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되면서 크게 여러 가지 정책이 반영해 가지고 정조 때 우리가 크게 한번 그 나라가 부흥되잖아요. 조선 시대에 그 유일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백탑파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서구 문물 갖다가 배워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명나라 4대 하는 이거 가지고는 조선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청나라 그 당시에 북쪽을 배우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주 크게 한번 사회를 한번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정조 사후, 정조가 1800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 다 사라지고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 등용을 못하고, 그 이후로 이제 가끔 해가지고 추사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청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 많이 논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백탑파 했던 사람들이 이후로 해가지고 조선이 좀 안타깝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놓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원각사 10층 석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원각사가 조선 시대에 500년 동안 4대문 안에 유일하게 이것이 세워진 절이었고, 또 왕실 사찰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거기에 있는 그 탑,
이 원각사 10층사탑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고 그 탑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국관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운도 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각사 10층사탑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원각사 10층석탑이 경천사지 10층석탑을 똑같이 거의 모방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원각사 10층석탑하고 대표적인 것이 10층석탑 했을 때 짝수를 나타내는 탑이 있는데 이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적인데 하늘을 공경한다는 절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경천사라는 것은 어디 있는 절이냐면은 지금은 좀 가기 힘든데 북쪽에 있는 거예요. 개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풍면 부소산에 가면은 예전에 경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은 절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허지기 때문에 사지라고 하죠. 그래서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잖아요, 우리가. 용산에 이제 중앙국립박물관이 2005년도에 이제 개관해가지고 정말 거의 세계적인 박물관 수준으로 잘 해놨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참 우리 5,000년 역사의 아마 그 문화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아주 뿌듯한 그 장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이 국립박물관 들어가면은 역사의 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을 쭉 가잖아요. 그럼 끝에 나타나는 아주 거대한 탑이 있는데 이게 경천사지 10층석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박물관을 쭉 갔는데 쭉 들어가다 보니까는 역사의 길 해가지고 역사의 길을 쭉 5,000년 역사의 길을 쭉 갔는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탑이 13m 정도. 이 원각사지보다 더 커요. 13m. 거기 보면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천사지 그 10층사탑이 있으면은 이게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1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10m 이상 되는 데는 위에는 조각이든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박물관 처음부터 질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은 이 높은 탑을 갖다가 2층, 3층 구조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1층에서도 보고 2층에서도 볼 수 있고 3층에서 볼 수 있게 구조를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도 가시면은 맨 1층에서 기담부에서 그 경천사지 10층사탑을 볼 수 있고 2층 가면은 2층에서는 3층에서 5층 정도 볼 수 있고 3층 가서 보면은 꼭대기 6, 7, 8, 9, 10층까지의 탑을 갖다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럼 국립박물관이 처음 짓면서 이런 구조를 했을까? 경천사지 10층석탑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박물관 지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탑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 모신 거예요. 근데 이 경천사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경천사지는 이 원각사지 이 10층석탑보다 한 100년 전에 미리 먼저 세운 사찰이에요. 그 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경지병에 그 당시 고려시대니까 고려 충무광 때 이 경천사지 10층사탑을 세우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세우는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이 탑을 세운 원인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항후라고 알지요. 기항후. 우리나라 여성이 중국에 가가지고 왕후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역사적인 여인이 있잖아요. 그 몽고 침입에 의해 가지고 그 어느 나라 몽고 침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고려 시대에서 막 힘들게 항전하다가 나중에 어쨌거나 몽고의 부마국이 되고 그래가지고 몽고의 우리가 속국 같이 그런 역할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고려에 있는 여인들을 갖다가 그 몽고로 막 데리고 갑니다. 몽고 데리고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명석했냐면은 그 당시에 몽고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자든지 남자든지 데려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하인같이 막 부릴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지배층이고 피지배층으로 해가지고 그 정복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종같이 부릴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황후라는 여자도 기씨란 원래 그 집안의 여자였는데 거기서 공료로 그 당시에 참 아쉽지만 몽고에 이렇게 팔려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 고용보라고 하는 그 환관이 그 다리를 놓아가지고 이 기황후가 나중에 그 몽고 제국 원나라의 그 황제의 황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천사지는 기황후의 그와 같은 큰 업적을 기리고 그 다음에 기황후가 또 아들 낳기 때문에 황제, 그 다음에 기황후, 황제 폐화, 그 다음에 황태후, 그 다음에 그 황태자까지 해가지고 그 몽골 제국에 있는 그 세 명의 황태자, 그 황제, 황태후가 만수무강을 기념하는 뜻을 해가지고 경천사지 10층 타탑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도공들, 최고의 그 기술자들을 갖다가 모셔와가지고 개경에다가 경천사지 10층 사탑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대리석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개경에 아주 중요한 문화재인데 나중에 아쉽게 이것이 이제 뭐 일제시대가 되면서 다나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국내 대신이 와가지고 이것을 일본에 다시 갔다가 1907년도에 일본으로 갔다가 1918년도에 다시 이제 대한멜 그 신부에 있던 사장, 외국인 선교사, 불교적인 일을 갖다가 외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가 전국에 막 알리고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귀중한 이 경천사지 10층 사탑 이 아름다운 문화재가 일본에 의해가지고 도굴돼가지고 일본에 가 있다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헐버트라는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본에서는 이거 부담감 느껴가지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복궁 뜰에 있다가 이것이 이 대리석은 비바람에 특히 산성비 요즘에 산성비 내리잖아요. 대리석이 산성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야외에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국립박물관을 세우면서 이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모시게 된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위에 멀리도 아니에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고 귀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원각사지 10층 석탑 또 국립박물관 갔을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이와 같이 아주 귀중한 탑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다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가면은 참 소중한 문화재구나 그런 마음을 한번 더 갖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석중 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설 내용도 좋거든요. 엉뚱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아래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님, 저는 이제 곧 대학 4학년이 됩니다. 친구들은 취업 준비 때문에 방학도 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는데 저는 무슨 배짱인지 공부는 미뤄두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전국에 사찰을 순례했습니다. 3부 4차부터 작은 안배들까지 발길 닿는 대로 다녔는데 어느 날은 스님들의 삶이 한없이 자유롭고 좋아 보였고 또 어느 날은 외롭고 힘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멋있게 세상을 살다 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출가를 하면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순례 내내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은 출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출가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솔직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신심이 있으신 분 같고 그 다음에 대학 생활도 나름대로 알차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아마 출가에 대한 그런 동경 아니면 또 출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출가할 때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인연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인연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뭐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시절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재수라고 하는 그 시기에 절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또 이렇게 스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구나. 또 여기 우리 질문 주신 분과 같이 스님의 생활이 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외롭기도 하고 저 평생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20대 이제 초반 때부터 해가지고 늘 화두였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세속에서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때가 되면은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또 살다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스님으로 이렇게 살다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자신이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이때 해가지고 재수 기간에 좀 발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스님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열 많아졌지만 큰 스님 되는 노스님께 이제 제 마음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스님 저도 스님과 같이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는 스님이 웃으시면서 그것도 좋지. 하지만 네가 지금 절에 온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니까는 출가하는 것이 지금 가도 좋지만 네가 원래 공부를 해러 왔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부모님 뜻을 받드는 것도 효도이자 그것도 출가 잠시 미룰지 모르지만 그거 늦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찍 출가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마 그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사회생활이든지 대학생활 이런 걸 못하면은 동경이 돼가지고 출가한 이후에 그것도 나중에는 그것에 동경이 되고 거기 세속에 자꾸 인연하고 거기에 연연하면은 아마 출가 생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출가하면 좋지 하지만 이런 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자라고 하면은 뭐 대학교 가서 일반 친구들이랑 같이 자유롭게 대학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야지 진짜 남자가 되는 것처럼 그때도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출가하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도 맞겠구나 해가지고 출가에 대한 어떤 그 시기를 좀 늦추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그 출가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내내 이제 또 갈등이 됐겠죠. 왜냐하면 대학 생활도 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취업도 한번 준비해봤고 그렇게 했는데 늘 그 기간 내내 저만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까 그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민의 시간이 그렇게 한 5, 6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학교 생활도 뭐 다 재미나게 마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그 직장 생활 잠깐 해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해봤는데 다 재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지만 출가하는 게 나는 훨씬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날 졸업장 딱 받는 순간에 거기까지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이거 효다 생각해가지고 졸업식 날 이제 부모님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저는 산에 출가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뭐 출가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될 문제 같고요. 저는 좀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19살 지나 20살 때 그때 출가할 거라는 좀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출가했으면은 절집안이 지금은 어떻게 또 모르죠. 제가 계속 출가 생활을 했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으면은 좀 더 일찍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어차피 한쪽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다른 쪽은 어차피 포기라고 할까? 양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엔 그나마 좋은 게 예전에는 출가자가 출가하면은 세속의 여러 가지 이 관심사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런 것을 갖다가 펼치기 힘들었거든요. 스님이 무슨 뭐 세속적인 그런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걸 갖다가 뭐 재능 펼칠 수 없었잖아요. 스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것을 스님이 애가 예전에는 스님이 막 그림 그리고 하면은 그걸 무릅쓰고서 막 하는 스님도 있지만 많은 스님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봤어요. 절집안에 있는 스님들이 제가 저 그림 그리다가 뭐 나중에 세속에 나가가지고 뭐 하지 막 그런 말도 하셨고 또 글을 잘 쓰면은 아유 뭐 스님이 앉아가 참선만 잘하면 되지 주는 밥이나 먹고 있지 뭔 놈은 또 글을 쓰냐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선으로서 이제 스님들은 그냥 절에서 앉아서 참선하고 공부하는 게 이제 수행자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요즘에는 또 그러진 않다는 거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출가하더라도 자유롭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장점, 재능을 갖다가 펴가지고 방편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출가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방편으로 폭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예전같이 그냥 출가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출가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그것을 필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제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가장 머리가 좋으신 분 같고 세상을 다 안 살아보고도 미리 다 그것을 인생의 고를 갖다가 다 벌써 아시고 그 길을 안 가시고 미리 이제 출가의 길로 오셔가지고 그 길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되풀이하지 않고 미리 알고서 오셨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부처님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가예요. 혁명가. 이 정신의 대혁명을 이루은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적인 어떤 그런 신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아트만으로서 거기에서 하나의 같은 존재로서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산 게 아니고 그 신의 하나의 어떤 구주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부처님이야말로 혁명가 내가 부처다 깨치고 나니까 나뿐이 아니고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본다면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혁명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깨치고 나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맨 처음에 깨치고서 많은 교단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든지 제가 신도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받들고 아마 분명히 편하게 계셨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면서 그 당신의 그 깨달음을 내용을 아마 전파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직접 맨발로 평생을 다니면서 그 부처님한테 올 수 있는 신분은 제한적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왕족이든지 귀족, 평민들이 부처님한테 먼 길로 와가지고 자신들의 고민이든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예 45년 동안 맨발로서 인도 전역, 뭐 전역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한 5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서로 이렇게 보면은 동쪽 동서로 500km. 지금 보면은 이제 남북으로 500km 정도 되는 그 구역을 우리나라 보면은 뭐 남북한을 갖다가 지금 합치는 그 정도 되는 거리 같아요. 주로 이제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그 당시에도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부처님께서 다닐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거리를 갖다가 직접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을 설해주고 부처님을 직접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안한 그러한 길을 갖다가 마다하시고 평생 맨발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니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원각사지도 십승석탑 말씀드리고 경천사지 십승석탑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많아요. 특히 우리 불교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로 한복판에 그와 같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 그 국립공원에 국립박물관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다닌 그런 불교와 관련된 소중한 문화재들이 많거든요. 예전부터 얘기하기를 사지, 절터였던 것이 우리나라 이 남한에 이렇게 보면요, 땅 파면은 5천 군데가 넘는 정도의 사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비유하자면요, 전국에 있는 빵집보다 많아요. 다 절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 살고 있는 뒷산에만 가더라도 분명히 불교적인 그런 문화재, 또 그러한 인연이 있는 그런 설화들이든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교 문화재 뭔가 재미난 게 있을까, 그런 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더 여러분들 더 지혜의 눈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합시다.